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지난 3개의 영상에서는 일본 항모 3척이 공격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은 후 반격을 위해 공격대가 출격하고 공격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 함대 내부에서 일어난 큰 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본 함대는 항모 3척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지만 반격을 잘하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아직 믿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또한 악명 높았던 호넷 항공대의 혼란상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호넷 항공대 오전 작전은 1942년 6월 4일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에 거의 끝났지만 오히려 호넷 항공대보다 더 일찍 상황이 종료된 항공대가 있었으니 바로 제임스 그레이 대위가 지휘했던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전투기 편대였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그레이 대위의 파이팅 스쿼드론 6가 호위할 편대를 놓치고 허송세월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VF6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넷 항공대보다도 더 자료가 없고 엔터프라이즈에 착함했다는 언급밖에 없습니다. 착함 시간도 확실히 나와 있는 자료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호넷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전투기 편대가 6월 4일 오전 공격에서 제일 황당한 혼란상을 보여준 항공대들이었습니다. 이제 미 항모부대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항모 3척 피격 후 나구모 사령장관과 야마구치 사령관이 반격 준비에 바빴을 때 태스크포스 17의 미 항모 요크타운에서도 바쁜 움직임이 재개되었고 오전 공격대가 출격하고 난 직후에는 상공호위 전투기 캡 6기를 교대시켰습니다. 요크타운에서는 오전 공격에 항공기들을 다른 항모보다 적은 수만 발진시켰는데 그것은 당시 일본 항모를 2척만 발견했고 나머지 2척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폭격기들 중 일부인 17개 및 대다수의 전투기들을 예비로 남겨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정찰 때 발견 못한 일본 항모 2척의 행방은 호넷 항공대가 발견된 일본 항모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항모 요크타운의 태스크포스 17 사령관 플래처 제독은 발견 못한 항모들이 신경 쓰였고 아침에 출격시킨 항공대들이 일본 항모들에 대한 공격을 마쳤을 때인 오전 11시에는 요크타운에 대기 중이었던 폭격대 VS-5에서 정찰 폭격기 10기를 발진시켜 나머지 일본 항모 2척을 찾게 했습니다. 정찰로 10기를 출격시키고 이제 7기의 폭격기가 남았는데 연료를 전부 채우고 1000파운드 폭탄을 달아 경납고에 대기시켰습니다. 참고로 미군 전투 기록에는 이때 시간이 11시가 아니라 13시로 되어 있는데 미드웨이 현지 시각이 11시였고 미군은 당시 하와이 시간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군은 도쿄 시간을 사용했고 오전 11시는 일본 기록에는 오전 8시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호넷의 미처 함장 그리고 플래처 제독도 문제의 발견 못한 일본 항모가 정찰기에 의해 발견된 항모 2척의 북쪽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플래처 제독도 11시에 발진시킨 정찰 폭격기 10기를 정서 방향인 270도에서 약간 올라간 280도와 정북 방향인 0도에서 동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20도 방향 이 사이를 커버하는 구역으로 발진시킵니다. 공식 기록에는 발진 시각이 오전 11시로 되어 있고 11시 30분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당시의 여러 기록은 명령이 떨어진 시각, 첫 항공기가 발진한 시각, 항공대가 발진을 마친 시각, 대형을 이루고 실제로 비행을 시작한 시각 등을 구분하기 힘들게 자료마다 다르게 써놓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10기는 정찰을 하면서 발견하면 공격도 하도록 폭탄을 달고 출격했습니다. 이 정찰구역은 11시 당시에 일본 항모들 위치보다 약간 북쪽이었고 일본 항모 즉 히류와 미 항모 간의 거리는 90해리 약 167km였습니다. 폭격기들은 각각 370km를 직선 비행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111km를 정찰 비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면 정찰 폭격기들 중 일부가 일본 함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 정찰 폭격기 편대는 VS-5 편대장이었던 월리스 쇼트 소령이 지휘했습니다. 이 그림의 상황은 일본 항모들이 공격을 받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전에 소개했던 인물이 한 번 더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월드런 소령이 지휘했던 호넷 뇌격대 VT-8은 15기가 전부 격추되었으나 격추된 뇌격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조지 게이소이였습니다.
게이소이는 일본 함대 한가운데서 뇌격기 시트 쿠션 밑에 숨어 있었는데 곧이어 벌어진 급강한 폭격기의 공격과 불타는 일본 항모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게이소이는 자신이 숨어있던 위치가 어디였는지 당시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후 학자들이 게이소이의 증언과 당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항모 아카기에서 남동쪽으로 약 7.5km 해상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게이소이는 구조된 후 1943년에 미 해군성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증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중 하나 정확하다고 증명된 것이 바로 불타는 일본 항모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게이소이는 아카기를 봤을 수도 있고 카가를 봤을 수도 있는데 일본 항모에서 일어나는 불이 마치 유전지대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모에는 항공유가 가득 차 있었고 항공유는 성분상 일반 휘발유와 다른데 항공유가 타는 모습의 특징이 바로 이 유전 사진처럼 붉은 화염과 짙은 검은 연기라고 합니다. 게이소이가 텍사스 출신이어서 유전지대 화염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에서 사진과 그림으로 묘사했던 일본 항모가 불타는 장면, 짙은 연기와 붉은 화염이 어느 정도는 맞는 묘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기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이소이는 바다에서 6월 4일 밤을 지내게 되며 구조와 뒷이야기는 차례가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 항모를 공격하러 나선 고바야시 공격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대위의 구구함폭과 호위 제로기는 미 항모를 향해 계속 비행하고 있었는데 11시 32분 치쿠마 5번기로부터 미 항모로 위치를 안내하겠다는 무전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시각 저고도에서 미군 뇌격기로 보이는 것들을 목격하는데요. 이 항공기들은 수면에서 50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로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항공대가 목격한 이 미군 항공대는 카가에 대한 폭격을 마치고 돌아가던 얼 갤러허 대위 휘하의 엔터프라이즈 급강화 폭격대 VS-6였습니다. 당시 VS-6는 폭격을 마치고 전체 편대가 무사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고바야시 항공대에 발견된 것은 찰스 웨어 대위가 지휘하는 VS-6의 섹션 3 돈틀리스 5기였습니다. 이때 일본 급강화 폭격기 편대를 호위하던 제로기는 총 6기였는데 그 지휘관은 시게마츠 야스히로 대위였습니다. 어느 일본 기록에는 이 미군기들이 일본 함대 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VS-6도 동쪽으로 귀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언급에는 큰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귀환하던 중에 잠시 항로를 바꿨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시게마츠 대위는 휘하 6기의 제로기들로 이 미군기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는데 시게마츠는 1942년 당시 26살의 젊은 장교로 분명히 아군 항모 3척이 당한 것에 대해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미군 뇌격기들이 일본 전투기들의 맥을 못 추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금방 미군기들을 격추시키고 다시 호위 임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게마츠 대위는 휘하 제로기들의 공격 신호를 보내고 미군기 뒤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 항공대가 예상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돈틀리스는 후방에 7.62mm 브라우닝 M1919 기관총 2정을 보유했고 제로기에 맹렬한 반격을 가해 2기에 큰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제로기들은 돈틀리스가 너무 저공으로 날고 있어서 잘못 기동하다 바다에 처박힐 우려도 있었고 돈틀리스를 상대하면서 제로기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돈틀리스 폭격기들의 맹렬한 저항에 제로기들은 전과를 못 거두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결국 손상을 입은 제로기 2기는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서 히류로 귀환했는데 제2소대장이었던 미네기시 요시지로 비행 병조장만 히류 착함에 성공하고 나머지 한 기는 히류 근방에서 바다에 불시착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미네기시 비행 병조장의 기체는 큰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20mm와 7.7mm 기총 탄환이 전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귀환했다고 합니다. 일본 전투기들은 이 공중전에서 미군 돈틀리스를 한 기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제로기가 전투기도 아닌 미군기와 거의 같은 대수로 붙었지만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제로기들도 상당한 탄약을 소모해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급강화 폭격기 편대는 안 그래도 호위 전투기가 모자라는 상황이었는데 일의 경중을 깨닫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전투를 괜히 하는 바람에 호위 전투기 전력의 3분의 1을 소모해버리고 이제 4기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로기들이 돈틀리스와 공중전을 벌이는 사이 기다릴 수 없었던 18기의 급강화 폭격기들은
계속 앞으로 비행할 수밖에 없었고 시게마츠의 남은 제로기 4기는 자기들이 호위할 폭격기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후 일본 급강화 폭격기들은 제로기 호위 없이 공격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게마츠의 제로기들은 폭격기들을 따라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항모 2척 격파로 초대형 전과를 거둔 엔터프라이즈 항공대의 귀한 스토리는 다음 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공격대는 치쿠마 5번기에 의해 발견된 미 항모를 향해 비행하고 있는데 일본 항공대가 향하고 있는 항모는 바로 요크타운이었습니다. 원래 톤의 4번 정찰기가 발견한 미 항모는 태스크포스 16,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중 하나였고 치쿠마 5번기가 톤의 4번기를 교대하러 간 것도 맞지만 치쿠마 5번기가 발견한 것은 요크타운으로 일본 기록에서도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52분 요크타운의 레이더가 미확인 항공기들을 탐지했습니다. 요크타운의 레이더 요원은 이 항공대가 고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아냈고 곧 아군이 아닌 일본 항공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본 항공대와의 거리는 약 85.2km였습니다. 11시 59분에는 레이더 요원이 일본기들의 숫자를 30에서 40기로 보고했습니다. 요크타운 함장 엘리엇 벅메스터 대령은 전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요크타운은 일본 함대 공격을 마치고 막 돌아온 존 세치 소령의 와일드캣 전투기 5기를 착함시킨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상공에는 소류 폭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맥스 레슬리 소령 휘하의 급강화 폭격대가 착함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착함하던 전투기들 중 한 기가 어레스팅 와이어를 놓치고 장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급강화 폭격기 편대의 착함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다가오는 일본 항공대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착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벅메스터 함장은 폭격기 편대의 착함을 일단 포기하고 상공호위 전투기들과 더불어 일본 항공대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폭격기 편대는 이제 연료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당장 착함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일본 항공대는 250도 방향에서 계속 접근해왔습니다. 이때 요크타운에 있었던 레이더는 일본 항공대를 일찍 발견해 큰 몫을 해줬습니다. 만약 레이더가 없어서 고바야시 항공대를 일찍 포착하지 못했다면 급강화 폭격기 편대가 착함하는 혼란한 와중에 일본 항공대의 공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호위 전투기 도움도 없이 공격을 시작해야 하는 일본 폭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